네, 안녕하십니까. 화재 감식 평가기사 산업기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할 거는 발화계소 판정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수열에 의한 유리 파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열 형태에 따라 어떤 유리가 어떻게 파손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하겠지만 열을 받는 측이 항상 피해가 크겠죠. 그러니까 수열 측이 낙하 방향의 경우 수열 측이 보다 많이 낙하를 하게 되고, 조개 껍질 모양의 박리 형태가 발생하는데 고온일수록 많고 깊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열 정도가 클수록 작게 금이 간다. 이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독특한,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열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용융 범위가 많고 깨진 모양도 약간 둥글고 매끄러운데 폭발의 경우 날카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금이 간 상태와 깨진 모양에 있어서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고 좀 외워야 될 부분이 들어가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가 깨지는 원리인데요. 팽창률의 핵심 포인트는 팽창률인 것 같아요. 열 팽창률. 팽창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가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차이가 있냐? 창틀에 고정된 경우 유리와 창틀의 서로 다른 열 팽창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리와 창틀의 그 열 팽창률 차이로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열을 받은 내측과 반대쪽의 외측, 그러니까 유리의 내측과 외측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 팽창률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으로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화염이 미친 부분과 미치지 않은 주변에 서로 다른 열 팽창률로 유리가 깨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 팽창률이 핵심 단어고, 그 앞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플 마크와 원로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 리플 마크는 말 그대로 물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동심원 및 방사형 파단면의 물결 같은 일련의 곡선. 유리 깨진 단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결 같은 모양들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리플 마크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리플 마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무늬가 월러 라인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는 이 깨진 형태, 어떻게 깨졌길래 이런 모양이 나타나냐, 그 다음에 깨지는 원리, 그 다음에 리플 마크랑 월러 라인이 뭐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발화 원인 같은 경우는 전련 파괴. 전련이 말 그대로 연결을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련, 그러니까 원래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 그 전기의 양을 조절해주고 막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파괴가 되면서 갑자기 연결이 안 될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 증가는 말 그대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뭐 통로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막혀서 딴 데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련 파괴는 트래킹, 그 다음에 누전, 합선 등이 있고요. 이 트래킹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항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 불량, 반단선, 불완전 접촉 이렇게 있고, 트래킹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그 유기 전련 재료 표면으로 먼지, 습기 등의 오염으로 도전로가 형성된다. 도전로.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전련 재료 표면으로 먼지, 습기 등의 오염을 통해서 도전로가 형성이 되는 건데, 뒤에 가시면 전기 파트는 또 한번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지금 간략하게 보자면, 이 트래킹과 보이드라는 게 또 있어요. 보이드의 차이점을 보면, 둘 다 전련 파괴가 맞아요. 둘 다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파괴가 되면서 일어나는 전기 화재를 말하는 건데, 보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전련물 내부에서 미세 틈새가
생기는 전력 파괴 현상을 보이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래킹은 유기전력물에서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부가 핵심 단어고 보이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다음에 트래킹은 유기전력물에서 자체에서 발화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화열 축적으로 발화하는 물질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불포화 유지라는 게 있어요. 불포화 유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는 봤는데, 이게 뭐 단일 결합이 아니고 뭐 2중, 3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름의 형태를 말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불포화 유지에서 이 산화열 축적으로 발화하는 물질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해당 기름들, 그 다음에 금속 분유, 탄소 분유, 기타 이런 식이 있는데,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보면 식물류 중에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성류는 말 그대로 건조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오드 값이 높은 경우 건성류라고 하는데, 이런 요오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화열 축적이 더 잘 발생을 하겠죠. 불이 더 잘 붙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성류는 아마유, NO유, 포도유, 대두유. 저도 이런 기름들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반건성류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참기름, 유채기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냥 옥콩참 이렇게 했거든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참기름, 옥콩참.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올리브유, 코코넛유, 땅콩. 얘네들 느끼한 느낌이 드는 기름이지 않나요? 그 올리브라든지 코코넛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정사랑은 잘 안 맞는 그런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오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해서 불이 더 잘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류,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분유 같은 경우는 철,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게 있고요. 탄소 분류는 활성탄, 소탄, 목탄, 유연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보시면. 그다음에 자동차 화재 역화랑 후연 구분인데, 역화는 자동차 연료 계통에서 타는 거. 그러니까 이응자 역과 연, 이응 이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연은 자동차 배기계통에서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화는 연료, 후연은 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공업 산업용을 사용되는 산업용에 라고 수정할게요. 사용되는 3대 방향족 탄화수소가 있는데, BTX라고 부르죠. BTS 말고 BTX,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BTX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기름이에요. 기름. 사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기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벤젠, 톨루엔, 크실렌이 우리가 흔히 쓰는 석유화학 제품 들 있잖아요. 그 제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 이거는 뭐 워낙 이 해당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한 거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게 불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힘이 작게 해도 불이 잘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힘으로도 불이 잘 타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작을 것. 열 전도도가 큰 거는 대표적으로 철 이런 게 있겠죠. 그 철에 반대되는 게 나무. 나무는 불이 잘 타지만 철은 불이 잘 타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되기 쉽고 발열량이 클 것, 그건 당연한 소리고, 산소 친화력이 좋고 표면적이 클 것,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일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농도는 정의가 무엇이냐?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8시간 작업하여도 이상 없는 독성 가스 농도를 이 허용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윗부분에 있는 아크롤레인, 포스겐, 삼용화인, 그러니까 아포산 같은 경우는 0.1 ppm.
그 이상 노출되면 이제 작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그 독성 농도가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이고, 이제 밑으로 가면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000ppm까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모든 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핵심적인 것들 어떤 게 제일 위험한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일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허용농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뭐 빈칸을 만들어 놓고 뭐 숫자를 적으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자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조건. 분진 폭발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진, 그 먼지들이 막 이렇게 막 공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가연성의 미세한 분말이 존재한다. 가연성의 미세한 분말인데 분말의 기준이 뭐냐? 0.5mm 이하다. 그 다음에 미세한 분진이 일정 농도 이상 분산돼 있다. 이 분말의 미세한 분진들이 일정 농도 이상 분산돼 있는 상태인데 그 입도가 0.1mm 이하의 그 입자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분말이 존재하는데 그 분말에서 미세한 분진들이 분산되어 있다. 근데 그 미세한 분진의 입도는 0.1mm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분진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 밀폐된 공간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압력이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개적인 대기 상태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쉽지 않겠죠. 그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점화원 및 공기, 산소 공급원이 존재해야 된다. 이 경우들이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진 폭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 폭발하니까 당연히 파괴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그름이 발생하고, 심한 타마흔이 발생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가스 중독의 우려가 있다. 네, 부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폭발 상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폭발 상태, 기상과 응상으로 나뉘는데, 기상은 말 그대로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응상은 액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기상은 기체인데 화학적 폭발을 많이 수반하고, 응상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주로 물리적 폭발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스 폭발 같은 경우에 이 기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분해 폭발, 네, 분진 폭발, 위에서 배운 분진 폭발, 그다음에 분무 폭발, 이와 유사한 분무 폭발도 이 기상에 들어가게 되고, 응상은 보시면 수증기, 그러니까 그 갑작스러운 그런 부피 증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 폭발, 그다음에 증기 폭발, 그다음에 혼합 화합물 폭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폭연과 폭갱이 있고요. 이제 폭연은 뭔가 느낌이 좀 폭갱보다는 좀 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폭갱은 뭐 되게 강한 폭발일 것 같고, 비슷합니다. 폭연은 속도가 아음속이에요. 그 음속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고, 폭갱은 음속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초음속이니까 음속보다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자, 폭연은 전파 필요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냐?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전파 필요 에너지가 역할을 하게 되고, 폭갱은 충격 에너지를 통해서 이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폭발 압력은 초기 압력의 10배 이하. 이걸 너무 유심히 보지 마시고 그냥 폭발 압력이 낮구나, 얘는 폭발 압력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급 효과는 폭연이 크고 폭갱이 작다. 이건 좀 의외죠. 파급 효과가 당연히 센 게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진도 보면 P파, S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S파는 뭐 그 강한 진도가 뭐 오지만, 강한 그 에너지가, 땅이 흔들리는 강한 에너지가 오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파급 효과는 좀 작은 그런 느낌이 있고, P파는 가늘고
가늘지만 되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도 설명하면서 말하기 힘드네요. 하여튼 폭염은 뭔가 가늘고 긴데 뭔가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 들고, 폭갱은 뭔가 크고 빠른데 그 범위가 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놈이고, 얘는 짧고 굵게 빨리 가는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차피 외우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격파는 폭염은 없고, 그 다음에 폭갱은 충격파는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하연소 발화점이고, 인하점은 뭐 가열물을 가열하면서 불꽃을 태웠을 때 연소되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불 대면은 불 붙는 그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 대면 성냥개비 탁 켜서 어떤 물체 종이에 불을 딱 댔을 때 그 불이 붙는 그 온도, 그게 인하점이고, 그 연소점은 이 성냥개비를 빼도,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온도가, 성냥개비 온도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그래야 불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하점에 비해서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발화점은 불을 안 붙여요. 불을 안 붙이고 그 주변에 있는 열만으로도 그냥 자체적으로 연소가 되는 그런 온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온도가 인하점이 제일 낮겠죠. 그 다음에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 발화점 엄청난 온도를 요해야 불을 안 붙여도 연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정의를 물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정전기 대전 종류. 정전기는 말 그대로 어떤 마찰, 그 다음에 박리, 분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마찰 대전을 말 그대로 고체, 액체, 분체류에서 접촉과 분리 과정에서 뭐 붙었다 뗐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박리 대전은 어떤 게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딱 떨어질 때. 그러니까 마찰과 박리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어떤 그 접촉과 분리 과정이라는 게 마찰 대전이고, 그다음에 어떤 물체가 떨어졌다 했을 때가 이제 박리 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분출 대전은 미세한 그 분출구에서 뭔가 분출이 되면 엄청난 마찰들이 발생하겠죠. 그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분출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전기 방지 예방법,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보신 분들 많을 건데, 정전기 방지 예방법은 뭐 접지를 하고 실내 공기를 이온화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를 하고, 배관에 흐르는 유체 유속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배관이 자그만한데 빠른 속도로 유체가 흘러가면 거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런 마찰 대전 이런 것이 발생하겠죠. 아니면 분출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배관에 흐르는 유체 유속을 좀 천천히 해서 그 정전기 발생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비전도성 물질의 대전 방지제를 첨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잘 안 흐르도록 만드는 어떤 것들을 첨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화재 조사 기법입니다. 그 전기화재 조사 기법을 들어가기 전에 전기화재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뭐 과부하, 누전, 접촉 불량 이런 건 아까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한번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반단선, 트래킹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험 준비하기 전까지는 잘 들어볼 일이 없어가지고, 반단선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코드의 심선이 10% 이상 끊기는 걸 이제 반단선이라 하고, 10% 이상, 이 10%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전 중인 단면적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전선이 한 10%가 잘렸으니까 90%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가 잘렸다고 하면. 그럼 그 90%로 원래 흐르던 그 전류가 흐르려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구는 좁아졌는데 전류가 흐르려고 하니까 과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단선과 이 단락은 말 그대로 다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락, 끊어졌다. 단락에는 한 덩어리의 큰 용융훈이 발견되지만, 반단선은 부하 측에 반드시 단락흔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며 생기더라도 아주 작은 용융훈이 발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물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트래킹 같은 경우는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이 주어진 이극 도체 간에 서로 다른 도체 간에 전력물 표면에 수분, 먼지, 금속분 등이 부착되면 오염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소규모 불꽃 방전이 발생하고 지속 시 전력물 일부 탄화되어 도전성 통로를 형성한다. 아까 트래킹 한번 했잖아요.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래킹의 원리 뭐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적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해당 부분 제가 볼드체를 해놨거든요. 전압이 인가된 이극 도체 간에 절연물 표면에 수분, 먼지, 금속분 등이 분착되어 오염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소규모 불꽃 방전이 발생하고 지속시 절연물 일부 탄화되어 도전성 통로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주 보시고 이 핵심 키워드들을 한 번씩 눈에 잘 익히셔서 안 보고도 한번 쓸 수 있을, 트래킹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에 3가지 작용이 있어요. 전기의 기본적인 3가지 작용. 발열 작용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형태. 우리가 흔히 뭐 전기 보일러 이런 것들, 바닥에 까는 코일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전기 에너지가 다 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발열 작용이 있고, 자기 작용은 말 그대로 자기 그 자석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석.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도선을 이렇게 막 코일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그 막 나침반이 막 움직이고 막 이랬던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선을 감아 만든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이 자기가 발생한다. 자기장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화학작용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물의 전기 분해, 그 다음에 전기 도금 등에 사용된 형태를 화학작용이라고 합니다. 전기화재 발화 원인은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줄열과 절연파괴. 아까 절연파괴는 봤죠. 이 줄열은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열이고, 국부적 저항치 증가, 줄열을 보면 국부적 저항치 증가가 있고, 이산화동 증식 반응, 그 다음에 접촉 저항의 증가, 반단선, 그다음에 부하 증가 파트가 있고, 과부하, 과전류 이렇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말이 어려워요.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이산화동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동으로 된 어떤 도체가 있는데, 이 스파크 등으로 인해서 동의 일부가 산화되면 그 탄 부분은 불이 좀 더 잘 붙겠죠. 그을음 같은 게 형성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안 타는 물질에 그 그을음 같은 게 생기면 불이 더 잘 붙는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으로 된 도체에 불을 딱 붙여서 그을음이 형성됐는데 그 일부가 산화돼서 어떤 산화가 됐는데, 그 산화된 거를 이제 이산화동이라 불러요. 그 이산화동이 생김으로써 그 부분이 이상 발열하면서 생기는 발화 현상인데, 이 한번 타가지고 그 동이 불이 더 잘 붙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산화동 진식 반응, 이게 자꾸 늘어나면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연 파괴는 아까 봤던 트래킹 현상이랑 오타가 있네요. 트래킹 현상이랑, 그 다음에 보이드 현상, 그 다음 은이동 이런 게 있는데, 은이동 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은이동. 자, 전압이 인가된 은으로 된 이극도체 사이에 절연물이 있을 때 그 절연물 표면에 수분이 부착되어, 일단 물이 들어갔대요. 은의 양 이온이 절연물 표면의 음극층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그 어떤 힘이 발생하는 거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 뭐 어떤 힘이 생긴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원래 은이 그 절연물 이극도체 사이에 절연물이 있을 때, 은으로 된 이극도체 사이에 절연물이 있을 때 전제 조건이 전압이 인가된 은으로 된 이극도체 사이에 절연물이 있을 때 막아주는 절연물이 있었는데, 그 절연물 표면에 물기가 묻은 거예요. 그 물기 때문에 은의 양 이온이 절연물 표면의 음극측으로 이동하여 발현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은이동,
수분이 부착됐다. 가라앉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다 외우자고요. 저도 솔직히 잘 정리는 하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이거 혹시 보시거나 이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적어 놓은 걸로 한번 정리를 뭐 다들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체 저항이다. 전기가 흐를 때 도체 저항. 도체가 길수록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저항 값이 통로가 기니까. 그 다음에 단면적이 작을수록 당연히 증가하겠죠. 입구가 좁으면 저항 값이 더 늘어날 테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오를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재의 단락큰 정의 및 구분. 단락큰은 말 그대로 아까 그 단락, 우리 반단선의 다 합하면 100% 다 된 게 단락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이극도체가 접촉하여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극도체라는 건 서로 만나면 안 되는 도체들이 순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의 통로에 너무 많은 전류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그 전류가 흐르니까 그거를 통로가 못 버티고 발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대 선단은 큰 용융운을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나지 말아야 될 놈이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화재 중에 뭐 합선, 뭐 단락 이런 거 있는데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 단락이라는 게 결국에는 앞에 단자가 끊어질 단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짧을 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짧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크게 뭔가 빠르게 탁 들어오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뭔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저도 하면서 점점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단락큰의 종류. 1차흔. 단락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차흔은 화재의 원인이 된 단락큰이고, 2차흔은 이 1차흔, 화재 열로 인해서 전기코드 등이 타서 2차적으로 생긴 단락큰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화재의 원인이 된 어떤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로 인해서 전기코드 등이 타서 2차적으로 생긴 단락큰을 2차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흔은 이 화재열로 용융된 것으로 눈물 모양으로 쳐져 있고 광택이 없다. 핵심 포인트는 이 눈물 모양과 광택 없음이겠죠. 화재열이요. 화재열로 용융, 녹았다는 거예요. 녹은 것으로 눈물 모양을 쳐져 있고 광택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화재 용융흔을 비교 한번 해보면 이 1차흔과 2차흔과는 좀 다른 그런 겁니다. 이건 용융, 녹았다는 흔적, 녹은 흔적. 이거는 단락흔이고, 1차 용융흔은 표면을 보시면 형상이 구형이고, 얘는 형상이 구형이 아니고, 2차는 광택이 있고 광택이 없고, 광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매끄럽겠죠. 매끄럽지 않고, 그 다음에 탄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검출되지 않고 얘 자체적으로 그냥 녹은 거니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녹은 것은 탄소가 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보이드는 크고 둥근 보이드. 그 다음에 용융은 중앙에 생겼다. 용융은 중앙에 생기고, 그 다음에 미세한 보이드가 굉장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변형이 많이 된 느낌이에요. 변형이 많이 된 그런 탄소가 많이 검출되는 그런 것들이고, 얘는 뭔가 광택이 나고 원래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도 탄소가 검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커다란 하얀색 동그라미가 1차 용융운이고, 뭔가 그 쭈그러진 동그라미 안에 그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림으로 그냥 1차 용융을 한번 생각해 보면, 1차 용융운은 큰 동그라미 안에 하얀색 큰 동그라미가 있는 느낌. 하얀색 큰 광택도 있고 매끄러움이 느껴지면서 뭔가 탄소가 검출되지 않으니까 하얗겠죠 라고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야. 탄소가 없으니까 하얗고, 그 다음에 크고 둥근 보이드,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
다음에 용융은 중간에 생기고 2차 용융은 뭔가 찌그러진 동그라미인데 그 색깔이 검은색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현상도 구형이 아니고 광택도 없고 매끄러움도 없고 탄소가 검출되니까 뭔가 검은색 느낌이 나고 그다음에 미세한 보이드가 많이 생기고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지금 하면서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미지로 그냥 뭐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기에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외우기 위해서 그냥 그런 헛소리를 한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 화재의 3요소가 있는데 누출접, 누전점, 출하점, 접지점 이렇게 있고 누전 화재의 3요소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필기하셨을 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출접 이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누전점은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 전류가 들어오는 것이고 출하점은 과열되는 것이고 과열돼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접지점은 접지물로 전기가 흘러오는 점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뭔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도를 저도 잘 못 나가요. 근데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하고 있어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정리를 하면은 완전히 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이 실기시험 11월 달에 실기시험이 있기 전까지는 다 정리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혹시 보시는 분들도 제 설명이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도 그 의견을 한번 정리 파일에 한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